조계종 근권선거 신고센터 5번째 홍보영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관건선거입니다. 조계종 민주노조의 박정규 기획홍보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인사요? 이제 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예, 요즘도 계속 피켓팅이죠. 날 더운데 굉장히 고생이 많겠습니다. 네, 지금 휴가철 맞이해서 이 햇살이 가장 뜨겁습니다. 기육이 타실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뜨거운 햇살과 함께 뜨겁게 흐르는 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복직투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아져요. 이제 지금 피켓팅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 항목들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조계사 일주문을 지금 지키면서 하고 있다가요. 지난 7월 17일부터 네. 강남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네. 봉은사 일주문에서 일요일 날 오전에 피켓팅을 시작을 했고요. 뭐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금 조계종 회고 3호 건은 이 부당 회고 징계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강남 원장인 자승 스님이 그쪽에서 사실은 징계를 갖다가 요구한 거기 때문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좀 복직을 인정하고 이 정도 했으면 좀 징계를 좀 철회를 해주시라. 그래서 자승 스님이 좀 징계 철회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걸 요청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저희 노조가 지난 몇 년 동안 수없이 자승 스님한테만 외치고 있는 종단 상황 정치를 좀 그만 접으시라. 동국대도 마찬가지죠. 동국대 권학위원회라는 총재 이름으로 거기도 상황 정치를 하고 있는데 봉은사에서 좀 물러나서 자기 사찰로 가서 좀 수행과 후학 지도를 좀 해주시면 원로로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좀 더 이상 종단이 상황 정치로 인해서 동국대랑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까지 지금 봉은사 강남 진출한 김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봉은사는 난데없이 피켓팅 사람이 나타나서 놀랐을 텐데 그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신도들은 뭐 어떻게 반응이 있어요? 예. 그래도 강 건너가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뭐 도로는 넓고 봉은사도 일주문도 환칠하니 깔끔하고 좋고요. 다행히 좀 여름이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유심하게 좀 지켜보는 신도들이 있고 또 피켓에 강남 원장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주는 불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자승 스님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고생한다고 다음에 좀 음료수라도 좀 사주고 싶다고. 그래도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 간혹 어쩌다 한 분씩 있어서 그래도 좀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 봉은사에서는 언제까지 예정돼 있습니까? 일단 지금 중앙노동위원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좀 9월 중순경까지 추석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그때쯤이면 최종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로 추석 때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또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까지 굴복하고 만약에 행정소송으로 법원에 또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거기에 좀 대응한 좀 더 적극적인 복직 투쟁, 그 다음에 강남 종단 상황 정치 극복을 위한 투쟁들을 후속으로 또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 주제는 관건선거인데 그거 하기 전에 총무원장 후보 등록이 이제 코앞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지금 후보 등록이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다들 우려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완전 깜깜이 지금 선거인 것 같고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 보면
뭐 7인인지 9인인지 뭐 종단 막후에서 최고 실세 그 권승이라 불리는 그 실세 스님들이 어쨌든 1차 후보 정리를 갖다가 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후보 추대위원회 통상적으로 해왔듯이 후보 추대위원회가 종의원 중심으로 해서 발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보 추대위원회 발족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갖다가 아마 내세울 것 같습니다. 지금 깜깜이 선거, 그 다음에 다들 뭐 강남을 쳐다보고 찍소리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후보 추대위원회를 통해서 특정 후보가 발표가 되면 아마 여타 총무원장 종단을 좀 이끌겠다라고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분들이 과연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을까 아마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종단의 현실 상황을 비춰볼 때 좀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총무원장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특정 인물이 추대될 경우에 여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실제 후보 등록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암울한 판단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 추대위원회라는 게 좀 공식 기구는 아니죠. 네, 공식 기구는 아니고 이 선거 캠프를 차리듯이 진짜 특정 이제 후보를 총무원장이 당선시키기 위한 이제 선거 캠프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 추대위원회가 아니라 과거에는 총무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기 선거 캠프를 꾸려가지고 이 선거 캠프에 뭐 유력한 종회의원이나 본사주지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게 이제 그런 식의 선거 운동은 자취를 감춰버렸고, 이른바 강남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종단의 유력한 그 파벌들,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누구를 밀기로 한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바로 그 순간. 네. 경쟁은 없어지고. 예. 그러니까 안타깝죠. 지금 완전 불교의 대중공의,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라는 이 공동체의 어떤 공의 원리와는 완전 거리가 멀고, 또 현대사의 민주주의하고도 완전 역행하는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온지도 모르고 무슨 정책을 준비하는지도 모르고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도 없이 옛날 독재식의 체육관 선거하듯이 그냥 낙점받기를 바라는 이런 상황이 지금 조계종의 현실이고, 실제 불교적인 정신, 이 불교 공동체, 불교단체로서의 자기 가치를 갖다가 완전히 훼손하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관건선거인데, 일반적으로 관건선거라고 할 때는 정부나 지방정부, 국회 등 국가기관이 관변단체나 기관청의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을 갖다가 당선하게 하거나 아니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이 종단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총무원 조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쪽에서 공적인 지위를 맡으신 분들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일해야지 특정인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과 예산과 자신의 역량을 갖다가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불공평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그 기울어진 운동장, 관건 선거의 틀을 갖다가 아주 제도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조계종 종법에도 이러한 그 관건 선거라든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 방식의 선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우리 사회가 지금 대통령 직선제,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사실은 민주주의의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그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을 나름 일정 정도 참 자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종단의 선거법도 당연히 이 공정선거, 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총무원장부터 중요한 그 종무직에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선거 중립의 의무가 선거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특정 후보 또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또 선거법에 명시가 돼 있고 당연히 그 형식적으로는 저희 종단의 종원전법도 당연히 그런 선거 중립 그다음에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종무원들은 주요한 종무원들은 그렇게 당연히 명시가 돼 있죠. 하지 말라는 조항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이제 종교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자꾸 반복해서 발생하는 거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처벌해야 된다라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입법 과정이 실종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처벌받지 않으니까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종단법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처벌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돼 있죠. 네, 당연히 그 종단 선거법에도 부정 선거에 대해서 또 선거 개입에 대해서 또 후보자를 매수하고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호법부 조사를 통해서 징계하게끔 징계 조항도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권정지 5년에서 10년까지 굉장히 그 세게 그 명시를 갖다가 벌칙 조항을 밝히고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33대 총무원장 선거 때 이제 자승 스님이 장주 스님한테 약속드립니다 각서를 써줬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34대 총선거에서는 봉은사를 불국사 종상 스님이 추천하는 사람에게 주지를 주기로 했다. 이 34대 강남 봉은사를 주기로 했다라는 약속은 자승 스님이 발언했다고 당시 불교광장 대표인 지홍 스님이 확인을 해준 사항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사퇴하느니 마느니 한참 시끄러웠었는데 그럼 명확하게 드러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종법을 들여다봐도 이건 여기 처벌조항에 해당되는 명확한 사안이거든요. 종단의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 매간 매직이죠. 그렇죠. 예. 일체의 금품 및 재생산의 이익 제공 행위. 아니 주요 사찰 주지를 갖다가 약속하고 나눠주고 거기서 추천한 사람을 주지를 안 치겠다. 강남 봉사는 연간 200억 이상의 그 수입이 보장되는 대형 사찰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지자리처럼 큰 중요한 이권이 따로 없어요. 종단에서 제일 큰 이권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사실 돈선거 매간매직 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저도 그 부분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네. 사실은 뭐 그 실체적인 진짜일까 하는 마음들이 그 종무원으로서 살면서 있었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장주 스님 서면으로 예, 예, 예. 서면으로 사인까지 한. 네. 예. 그 법원까지 갔었죠. 네, 갔죠. 그 사인 또 그 확인 감정 평가까지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장주 스님 약속드립니다 이것을 보고서 굉장히 그 얼핏 그냥 말로만 듣던 것이 진짜구나.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재가종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인까지 해서 그렇게 드러난 것이 사실은 장주 스님 그 건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창피한 일이죠 사실은. 서로 못 믿어가지고 각서까지 써줘야 되고 사인까지 해가지고 주고받고. 그래서 참 그 장주 스님 신뢰도로 보면 네.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았죠. 장주 스님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건 소위 중담 권승 이 대표적인 권승 중에 한 명인
종상스님, 불국사 종상스님을 대리해서 네. 장주스님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장주스님 신뢰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종상스님을 제외한 것이 아닌가. 뭐 다들 그런 그렇게- 이야기들이 다들 굉장히 그렇게 많았었죠. 이해하죠. 장주 스님이 실세라기보다는 그 종상 스님을 대리한다는 측면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인은 장주 스님이 했지만 네. 종상 스님한테 보낸 각서다. 네. 이렇게들 이해를 한 거죠. 실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또 판단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주 스님이 멸빈되고 나서 그 후에는 실제 종상 스님하고 그렇게 네. 이제 보문사를 약속했다고 그러고 네. 재용 스님이 불교광장 회장이었던 재용 스님이 반발을 했었고 네. 다시 그게 이제 무마되면서 네. 결국에는 또 종상 스님하고 약속했던 분이 보문사 주지로 그렇죠. 가는 예. 네, 네, 뭐 그런 상황이 됐네요. 예. 근데 이러한 데가 이제 계속 되고 있다가 이제 관건 선거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는 아예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법이 하도 수시로 뜯어고쳐가지고 지금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굉장히 독소조항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처음 드러나게 됩니다. 2019년에 개정된 거거든요. 그걸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관건 선거의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중립성 위반도 있지만 사실은 법을 통해서 이 선거를 왜곡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계속 빚어져 왔는데요. 2012년도가 사실 자승스님 재임하는 해거든요. 근데 이제 그 2012년 가을에 총무원장 선거 이전에 총무원장 선거법이 폐지되고 선거법이 종단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법이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게 총무원장 후보자 자격을 강화한 것이 대표적으로 눈에 띕니다. 예. 그동안에는 법납 30년, 그 다음에 세납 50년 이상, 업계 2급이면 되는 거였는데 12년에 선거법이 만들어지면서 종단의 주요 핵심 요직을 총무원장, 종회원, 본사주지, 그 다음에 각급 종정기관을 최소한 3년에서 4년 이상 역임을 해야 총무원장 후보 자격이 있다라는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12년 선거법이 만들어지면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종단 자체가 이 소위 비구 중심의 종단 운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수 승려들, 사판승들한테만 총무원장 후보 자격을 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이 선거의 근본적인 정신이 훼손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시에 그 선거법이 2019년에 개정이 되면서 단독 후보인 경우에는 이 321명 투표조차 안 하고 선거조차 안 하고 무투표 당선하게끔 19년도에 몇 년 전에 개정이 됐어요. 이것 또한 굉장히 이 선거라는 지금 이제 321명의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죠. 간선제 선거인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무력화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갖다가 2019년에 했다라는 거고 아마 이번 선거가 그렇게 될 지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판의 경력 이 필요하다라고 개정을 자꾸 해왔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종당 권승, 정치승 내에서 이너서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출마할 수 없다라고 진입장벽을 막아버린 것이고 그들 사이에서 권력을 갖다가 계속 돌아가면서 해먹는 회전문 인사를 갖다가 이제 제도화시킨다라는 개념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나라 대통령 됐는데 무슨 국회의원 몇 년 이상, 뭐 도지사 몇 년 이상 이런 조항 필요 없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계종단의 대표권자인 총무원장을 출마하는데 그렇게 엄격하게, 그것도 무슨 뭐 안거 몇 번의 수행 경력이 아니라 오로지 종단의 핵심 보직을 갖다가 유지해야만 한다는 그런 조항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수 기구들의 예. 기득권 카르텔의 광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선거법이 만들어진 12년에 예. 이 수자에도 그렇고 예. 소위 뭐 2판 4판으로 봤을 때 예. 2판승은 완전 이 종단 운영에서 예. 완전히 소외되는 예. 이 기점이 되고, 그 이후에 실제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완전 사판, 그것도 소수 이 비구 기득권의 카르텔의 강화. 중간 한마디로 실세들이 이제 후보 추대를 해버리면은 이제 그 표를 압도할 수 있는 세력이, 경쟁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류들이 밀고 있는 후보를 갖다가 주저앉을 수 있는, 그걸 이길 수 있는 경쟁 후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단독 후보가 되는데 36대 원행 총무원장 스님이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단독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 선거인단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지 이제 당선이 되는 거였거든요.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은 낙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3명의 후보가 사퇴를 하고 단독 후보가 남았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깜짝 놀랐던 모양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부도날 수 있다. 이거 당선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당선시키고 2019년에 개정을 해가지고 단독 후보는 이제 선거인단 선출도 필요 없다. 단독으로 그냥 끝난다. 우리 실세들이 한 명을 확실하게 밀어버리면 이제 선거 다 필요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갖다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단 화합을 위해서. 종단 화합을 위해서니까 종단 화합과 돈 선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 공동체의 대표자를 뽑는데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지금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있던 여따만한 이른바 간선제 대의원 선출 권한조차도 이건 박탈해버리는 이 조항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계속 돼야 되는가? 나 이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것은 이제 큰 틀에서 아까도 언급했듯이 2012년에 선거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런 흐름으로 점점 소수 기득권 카르텔의 강화로 법을 개정하면서 그렇게 자기만의 이 선거법으로 변질이 됐다. 그리고 그 법이 그렇게 변해온 흐름에는 자승 총무원장 스님이 그것을 사실상 주도했고 19년에 단독 후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설정 스님을 탄핵까지 시키면서 이 치러진 선거를 통해서 이유를 이해해서라도 이 또한 사실은 이 자승 스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몇몇 권승들의 이 기득권이 반영된 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합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자기들끼리의 화합이지 이것이 어떤 대중공의의 승가 전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오히려 대중공의는 실종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대중공의라는 불교적인 기본 가치도 실종됐고 실제 뭐 2판 4판이 뭐 사부대중은 뭐 사부대중의 이 선거 참여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비구라 하더라도 이 수행승 4판승 수행승의 목소리 자체가 전달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사실은 선거권을 박탈한 거고, 직능으로 뭐 종의원 2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수자회 수행승들의 선거에 대한 목소리 통로 자체도 지금은 막혀 버렸다고 봐야 되고요. 그것 자체는 불교의 어떤 불교 수행 공동체, 그 다음에 이 불교의 정신적인 가치의 상실로 지금 현실로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선거만 했는데 말이야.
그 뭐 위력적인 후보 추대위원회가 출범해가지고 그 절대 다수 정치 세력들이 하나의 단일 후보를 갖다가 민다. 그래서 이제 경쟁 후보 없이 이 단일 후보가 이제 될 경우 선거인단 투표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체로 그 날짜 되면은 그냥 당선자 확정이 돼버리는 건데 투표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 선거가 없어지는 겁니까? 돈을 줄 데가 없어지니까 선거인단한테 지난 선거 때는 그냥 선거인단이라는 이유로 1,000만 원짜리 봉투 받았다는 스님이 계신데 이번엔 그 네. 1,000만 원 안 줘도 되잖아. 그런데 그 중간에 이게 뭐 엇보이고 습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돈 선거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교구에서 선출하는 선거인단 10명 선거조차 이제 할 필요 없기는 하지만 실제 중앙정예의원 본사 주지 그 다음에 이 또 그 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은 여전할 거다. 특히 이제 몇몇 권승이라 불리우는 그 스님들한테는 기존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강남 원장은 뭐 50억 이상을 기존보다도 더 많이 요구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참 이 상상이 안 가는데 어쨌든 기존의 선거도 계속 돈이 원행 스님조차도 그 돈이 그렇게 선거인단 그 다음에 기타 돈이 움직였다 그러고 이번에도 무투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이상 돈이 들어갈 것으로 아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들리는 소문에는 모 스님은 이번에 안 나간다. 그리고 그 안 나가시는 이유가 당선 가능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당선된 들 바지 사장밖에 더 못하는 거 아니냐. 그 돈 들여서 그 바지 사장을 내가 왜 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리도 들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지 원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 이 바지 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또 그 돈을 그 뽑아내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계사, 봉은사, 강화도 봉은사가 직영사찰이잖아요. 예. 사실상 지금 이 직영사찰 3개 주지 스님 임명을 자승 스님이 사실은 퇴임 직전에 임명한 분들이 임기 2년인데 지금 6년째 지금 주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주요한 사찰에 대한 인사권 건을 실제 강남 원장이 다 지금도 틀어지고 있고 그야말로 바지 원장이죠. 본인이 당연직 주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인인 조계사 봉은사 보문사에 대한 주지 인사를 4년 동안 한 번도 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그 직영사찰 대표적인 그 사찰의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진짜 총무원장 나올 마음이 그런 것들 때문에도 총무원장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들이 뭐 다들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관건 선거 하면은 뭐 종무원들에서 일반직 종무원이 있지만은 사실 선거에 일반직 종무원이 별로 역할할 건 없어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지. 교역직 종무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훨씬 더 큰데 이제 이런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개정을 해가지고 어떤 관건 선거에 어떤 제도적 틀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관건 선거의 유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종무원의 중립성이죠. 네. 지금 선거법에도
서너 개 조항에 걸쳐서 이 종문의 중립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 문제를 적시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참 안타까운 게 제가족무원들이 옛날부터 네. 94년 이후에 제가족무원들 내에서는 엄청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제가족무원의 중립성 네. 그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특정 후보 캠프의 제가족무원으로서 거기에 협조하거나 또 인연관계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족무원은 승가 정치로부터 또한 종단 선거로부터 중립성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사실은 이제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말 자체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총무원장부터가 네. 이 뭐 제가족무원의 이 중립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승 스님이 그랬죠. 총무원장부터가 중립성을 안 지키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 제가족무원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이제는 뭐 거론조차 되지 않는 지금 현실이 됐죠. 그래서 총무원장이 대놓고 이 설정 스님 때였죠. 본사 주지들을 보건사에 모아놓고 설정 스님을 이 밀자고 이 주도하고 또 특정 후보들을 식당으로 불러서 설정 스님으로 정리시키고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지금 종단의 선거법도 문제지만 실제 선거 행위 자체가 중립성 법에만 있지 현실 속에서는 종문의 중립성 자체가 이 사라진 지 지금 오래됐고 제가족무원은 아예 제가족무원의 중립성 자체는 지금 그런 말 자체가 그런 고민 자체가 없어진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우선 그 중단의 법 질서 자체가 이미 편파적으로 개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립을 지켜야 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께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이제 관건 선거를 자행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 처벌받지 않고 이 부분이 확대 재생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누적되어 왔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과연 개선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1월 달에 전국 승려대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또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네, 강남 스님이. 예. MB 대통령 만들고 나서 이 총무원장이 되고 또 박근혜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이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한 강남 스님의 지금 기운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또 지금 국가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이런 상황인 것처럼 지금 종단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스님뿐만 아니라 제가자들도 이제 핸드폰, SNS 시대이기 때문에 그 스님들의 행태, 문제점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소가리만 하고 있지 실제 권한이 없다 보니까 거의 종단에 대해서 사실은 외면하고 각자 이 개인적인 불교를 찾아가는 지금 상황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지금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정신적, 물적 자산 이것을 우리 불자뿐만 아니라 대중들한테 이것을 제시해줘야 되는 또 시대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불교 가르침이 쉽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불교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교단 운영은 굉장히 암울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냥 외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스님 한 분, 불자 한 분이라도 관심을 갖고
한마디라도 남기고 외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부대중 공동체라고 하는 불교지만 사실 제가 이 부중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무권리 대중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스님들만이 현재 어떤 자신들 공동체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나마도 간선제, 대의제를 통해서 선거인단을 통해서만 그걸 갖다가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구조로 봐가지고 선거인단 자체가 지금 실종돼 버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선거인단을 뽑을 필요도 없고 그 자체로 그냥 당선이 확정돼 버립니다. 현실은 이렇게 암울해요. 이렇게 암울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종교 지도자, 특히 불교를 대표하는 총무원장 스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분이 등장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이 한국 사회나 이제 그 지구 뭐 전쟁도 많고 그런데 인류사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지에 대한 어떤 기대와 바람이 또 사실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무원장으로 또 어떤 분이 나오셔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마무리로 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선거에 대한 기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선거 자체가 지금 뭐 깜깜이 선거고 다들 뭐 기대하고 있지 않은 참 슬픈 현실인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단독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대중들의 마음과 의견들을 좀 모아 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참 소박한 뭐 현실성 없는 기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이번 총무원 이 조계종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으로 나오는 스님한테 좀 바라는 바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적인 안목을 가지고 불교적인 가치를 좀 지향하는 그런 총무원장 스님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기존의 후보로 본다면 지관 스님, 제가종무원들이 그래도 가장 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했던 게 이 지관 스님 때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산 스님도 계시고 뭐 다른 스님도 계시지만 지관 스님 때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이제 극과 극으로 보면 지금 이제 자승 스님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불교에 대한 이 컨텐츠 또 시대적인 안목, 불교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종도들이 불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 불교에 대한 신뢰, 사랑, 그 다음에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부끄러워서 이 절에도 잘 안 가고 사회 활동도 불자라고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지금 시대거든요. 저번에 뭐 2015년도에 불자 300만이 줄었다라는 게 지난 8년 동안 각종 여론조사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진짜 불자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좀 대중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의 종단 대표자로서 불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인터뷰 한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좀 사부대중과 함께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보완할 것을 보완해서 종단 정책에 불교에 가야 될 방향들을 갖다가 좀 설계하고 혁신하는 그런 총무원장의 모습을 선거 과정에서부터 좀 대중들한테 좀 보여주고 대중들의 마음을 좀 얻어가는 대중에 근거한 선거 총무원장이 좀 탄생했으면 좋겠다. 뭐 사실 짧은 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2, 3주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최소한 그런 모습의 지도자를 대중들이 좀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중과 완전히 유리된, 그리고 이제 일부 정치 스님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정권 재생산, 이 방식이 불교로부터 많은, 불교가 사회로부터 이렇게 경원시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불교의 장자종당이라고 있는 조계종단은 총무원장이라는 분을 새로이 모심으로써 어떻게 내부적으로 내지는 대사회적으로 희망과 비전을 갖다 제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실종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한 목소리를 갖다가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생각보다 또 길어졌어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